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에 문제점이 더 심화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만요. 저는 이것도 좀 심각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환율이 1,400 원대로 고공행진, 1,420 원대 얼마 전에 80 원까지 갔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좀 잡았죠. 국민연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달러들을 다 투자했던 걸 팔고 오라고 해 가지고 좀 끄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좀 끈 게 있지만은 이것 또한 부동산에서 억지로 막은 거랑 똑같이 환율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율은요, 지금 떨어질 기미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 원화 자체가 달러를 대비해 가지고 원화가 지금 많이 하락해 있지만요. 달러도 파운드라든지 다른 화폐랑 비교해 볼 때도 달러의 가치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화가 지금 완전히 똥값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율은 1,400 원대 요때를 계속 유지하거나 진짜 심각할 경우에 1,500 원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건설 원자재 값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환율이 1,400 원대 계속 유지를 하면요. 시멘트, 철근 요거는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건설 자재 비용들이 급증할 겁니다. 그리고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은요.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요. 주택 공급 지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못하죠. 그다음에 시장이 안 좋은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건설에 대한 온기가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지역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제 또 한 가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환율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건설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이 지연되고 수입성이 사업성이 건설사가 악화가 되면은 이제 원가 상승에 대한 압력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런 건설 자재가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내년 분양가 올라가겠죠. 거의 확신합니다. 분양을 하는 게 있다면은 올라갈 겁니다. 분양가 인상하고 직결이 되고요. 아마도 청약 대기자들은 이제 부담감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공급이 2026 년도에는 굉장히 모자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신문에는 제가 서울의 주택 분양 작년보다 40% 줄어. 정비 사업이 급감한 탓. 근데 이게 인제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재밌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제초안도 마찬가지고 투기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거래를 막는 거잖아요. 토지 거래 허구를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재건축에 대해서 진입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현금 청산으로 만든다는 거. 이것도 거래를 제한하고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도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진입을 하면은 그걸 못 팔게 했잖아요. 거래를 안 되게 해 놨잖아요. 이것도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예전에 이번 정부처럼 보수 정부가 아닌 인제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은 항상 정비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막았습니다. 특히 인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고 박운수 시장 때는 정비 사업 지수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지수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는 정비 사업이 지정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정비 사업지를 180 개를 해제를 해 버렸습니다, 일몰제를 이용해서. 그때의 물량들이 계속 꾸준히 나왔다면은 서울은 늘 공급이 부족하지만은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년에 공급 심각합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서울시에서 나와야 되는 공급 물량들이 어느 정도냐? 그래도 최소한 4만 에서 5만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내년에는 15,000 세대 미만입니다. 굉장히 작게 나오는 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부족합니다. 이 공급이 부족하면은 가격들은 자극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극이 된다는 아니지만은 절대적인 상황에 가깝게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이 많으면요. 대부분은 가격들이 잡힙니다. 뭐 200만 호 건설 때도 그랬고 불과 문재인 정부 때도 2018 년에서 19년 때 공급 물량이 5만 세대가 넘어가니까는 가격들이 좀 조정이 되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내년에 입주 물량도 많이 감소를 한다. 그리고 인허가 물량들도 많이 없다. 2-3년 동안 공급은 부족하다. 특히 2026 년도는 2025 년보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심화되는 시기가 이제 2026 년부터가 될 것이 인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2026 년도는 자산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급이 부족하고 원가 상승이 되는데 내년에는 유동성이 꾸준히 확대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동성은 집값의 어떤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라. 그리고 풀릴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시장 체제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가속화시키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돈을 뿌리고 복지를 증대시키고 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유동성들을 증대시키겠죠. 빚도 많이 내고. 그래서 공급도 부족하고 전세나 월세에 대한 상황도 수급 불균형도 일어나고 그것들이 나중에 매매를 자극시키는 부분도 생길 거고 입주 물량 감소하고 정비 사업들 앞으로 나올 게 많이 없고 환경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아마도 내년을 지금 2025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의 시장은요. 이 흐름들을 인정하고 피하지 말고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급지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2026년도 같은 경우는 하급지의 반란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급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줄었는데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죠. 요런 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 재밌는 게 이 오르는 양상들이 보면은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폭들은 토호제를 재지정하기 전에 오름세보다 6.27 대책 때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리고 10.15 대책 일어났을 때 이때가 상승폭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더 컸습니다.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하급지의 반란의 해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상급지를 얘기하냐? 상급지랑 하급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호제로 거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고 토호제를 막은 게 상급지뿐만 아니라 지금 중급지, 하급지까지 다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들이 하급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피하지 말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이 상승이 그냥 상급지의 물건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분명히 흘러가는데 그 2026년도가 이 하급지의 반란의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냐? 아니 뭐 입지를 보면은 여기는 상급지 예를 들었는데 뭐 59억짜리가 85억 되고 호가가 85억에서 100억 됐다고 했는데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양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승이 상급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급지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봐야 되는 전제가 뭐냐면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첫 진보 정권이 들어왔을 때가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이때는 IMF를 넘겨받은 상황이라서 그 당시에는 경제 상황도 그렇지만 집값도 일시적으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돈을 많이 풀었죠.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졌죠. 2년 연속. 굉장히 가격들이 크게 올라 버렸습니다. 두 임기 전부 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때도 코로나 명목으로 돈 풀고 복지에 대한 돈 풀고 굉장히 예산들을 낭비 많이 하면서 빚도 역대급으로 졌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지금도 문재인 정부보다 더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도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이때는 더 심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첫 진보 정권이 들어온 시기고 연속으로 들어왔죠. 여기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권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보수 정권 이때는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급등이 있었죠. 근데 보시면은 이재명 정부 때도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번에 진보 정권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를 잡았거든요. 이때까지 대통령이 된 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한 번, 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근데 지금 진보 정권이 네 번 맞았습니다. 네 번 모두 집값이 이러면요. 우연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규제를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초반에는 완화하는 듯 했지만은 가격들이 자극이 되고 유동성장이 펼쳐지니까는 가격이 오르는 걸 규제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모든 규제에 기초를 쌓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재해석해서 적용을 한 게 문재인 정부고 이거를 또 빠르고 속도감 있게 강력하게 하는 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근데 한 번은 우연일 수 있고 틀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4 번을 맞이했어요, 좌파 정권이. 근데 4번 모두 집값이 이러면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아 그래. 그냥 왜 이렇게 올라?'라고 집 없는 사람들이 낙심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급지의 반란을 수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급지가 안 오른다고요. 지금 이미 구로도 오르는데 제가 2006 년도 8 월부터 2008 년도 8 월까지 2년 동안의 가격의 흐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위쪽은 상급지죠. 그리고 여기는 하급지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면은 2006 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 년까지의 거래량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보세요. 강남 상급지죠. 비교 그냥 한 거예요. 요 시기 2006 년에서 2008 년도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노원은요 급등을 했습니다. 똑같은 시기입니다. 거꾸로 지금 떨어졌는데 올랐죠. 사실 이전에 노원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반면에 여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었거든요. 여기도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게 요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서초 볼게요. 서초도 지금 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도봉 같은 경우는 이때 가격들이 올랐어요. 그리고 송파도 이쪽이 둔화되고 있을 때 여기는 많이 올랐습니다. 거꾸로 지금 많이 오르고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떨어지고. 아니 이게 뭐 우연의 일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집값은요. 혼자서 못 움직입니다. 누군가가 이사를 하고 들어오면은 이 들어온 사람 대신해서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나간 사람은 또 다 새로운 데 들어가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냥 독단적으로 상급지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상급지라도 가격이 비싸면요. 둔화되고 보합될 수 있습니다. 입지가 좋으면은 계속 우상향을 크게 할 거고요. 그리고 하급지라도 좋은 진보의 상황들, 성장과 개발의 상황들이 입지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시기랑 잘 맞으면요.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2026 년도 저는 어떤 해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하급지의 반란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급지의 대장들도 지금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하급지는 안 올라갈 수 없습니다. 수요가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자 하는. 경기도의 새 아파트에 살래, 서울의 구축에 살래 하면요. 서울을 못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급지가 왜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정권은 유동성장과 규제의 부작용으로 가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다 그랬어요. 4 번을 올렸다면은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하급지는요. 움직이는 게 단순하게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급지와 다르게 디커플링이 일어나거나 너무 이제 가격들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올라갈 여건들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